그런데 정말 여기가 괜찮은 시장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몇몇 케미칼 업체들이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고 해서 여기가 정말 유망한 건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큰 문제는 이제 수소죠. 수소를 생산하는데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게 정유업을 대체하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큰 시장을 우리가 타겟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기름때 지우는 현대오일뱅크 수소 바이오 전담 조직 신설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서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해서 스터디해보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제목을 보고 제가 세웠던 5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약간 좀 플로우가 있게끔 세워놨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기존 국내 정유사들은 에너지 트랜지션 및 전기차 성장 이슈로 인해서 기존의 정유 사업이 향후 악화될 것으로 판단, 신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성과 성장성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국내 대기업들은 계열 회사 중에서 이런 것들을 금방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에너지, 화학 역량을 충분히 가진 회사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트랜지션을 주도할 것이며 현대중공업 계열 및 범현대그룹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해당 회사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기업들 계열사에서는 뭐 SK ENS나 하나큐셀,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등이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 사업 중에서 현대오일뱅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수소 연료 및 바이오 연료의 생산 및 공급 사업일 것이다라고 제목을 통해 유추를 했고요. 이 바이오가 좀 어떤 바이오일까 했는데 이제 아마 바이오 연료, 바이오 디젤이나 이제 바이오 매스를 통한 발전 재료 이런 것들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가설은 그렇다면 이제 수소 연료 및 바이오 연료 개발 및 공급 사업은 현대중공업 계열 및 현대차 계열에 있는 전방 산업들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며 그러한 시너지는 이제 캡티브 판매라든지 전방 산업 설비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인적 교류 등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생각했고요. 후방 산업을 담당하는 계열사나 자회사의 설립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플로우를 통해서 최종적인 현대 오일뱅크의 목표는 첫 번째는 성공적인 에너지 트랜지션으로 에너지 사업의 신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 후방 산업들과의 시너지로 인한 성장성, 수익성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현대중공업 및 범현대 계열의 ESG 문제를 해소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ESG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규제 기준을 충족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거나 혹은 좀 잘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수령하거나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 등을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 검증을 하기 전에 일단 기초적인 현대 오일뱅크의 좀 데이터들을 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뭐 주요 매출처가 되는 것들은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유사들 대비해서 이게 2021년도에는 많이 화학, 석유화학 쪽에도 많이 확장을 했는데 2020년도까지는 일단은 정유 사업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었고 다들 아시는 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그리고 산업용 연료 등으로 이렇게 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모델은 정유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예, 뭐 재무제표를 보면 역시나 정유사인 만큼 매출 채권이라든지 재고자산 등이 높게 잡혀 있고 이 재고자산 때문에 유가 등락에 따라서 이제 평가이익 같은 것도 좀 크게 변동을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는 역시 설비가 크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굉장히 크고 최근에 인수한 그 자회사 때문에 이제 리스 사용료 때문에 사용권 자산도 많이 잡힌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봤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봤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히, 하락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에너지 트랜지션 이런 이슈보다는 이제 코비드 19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또 이 2021년도에는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20년도에는 굉장히 저유가가 지속되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제 마진이 줄어들면서, 이제 이익률이, 나빠지는 결과를, 났다고, 그, 분석이 됐습니다. 그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 예, 그래서 이유가 세 가지인데, 코비드-19 영향으로 수요 감소하고, 저유가 상황으로 정제 마진 하락, 그리고 비정유 부분 매출 비중이 타 정유사 대비 낮아서 그대로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요 타 정유사 대비 낮은 부분들은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현대오일뱅크가 좀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가설을 이제 검증하는 자료들을 뭐 신문 기사 정도를 찾아보면서 검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국내 정유사들은 에너지 트랜지션 및 전기차 성장 이슈로 인해서 정유 사업이 향후 악화될 것으로 판단, 신사업 추진할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들은
이제 현대오일뱅크 더 이상 정유사를 거부한다라는 더벨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정유사라고 하기에는 현대오일뱅크가 밝힌 계획이 9년 뒤 회사의 매출 중 정유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80% 이상에서 45%까지 낮추고, 거기서 이제 석유화학업과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으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오일뱅크는 이제 기존에 석유화학 사업으로 좀 진출을 할 때, 합작법인을 통해서 많이 한 바 있었고, 이제, 본 기사의 내용이 되는 두 번째 변신 같은 경우에는 블루수소와 화이트바이오 사업군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30을 통해서 정유 매출 비중 49%로 줄이고, 3대 친환경 미래 사업 영업이익 비중을 7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이제 사진이었고요. 두 번째 가설, 각 대기업들은 에너지 화학 역량을 충분히 가진 회사를 중심으로 에너지 트랜지션 주도할 것이며 현대오일뱅크가 그에 해당이 된다라는 가설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본 결과 이제 수소기업 협의체라고 해서 전부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각자 수소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고요. 여기에는 뭐 자회사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이 그 수소 사업 밸류 체인 단에서 참여를 해서 한다고 했었고 주로 이제 케미칼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자회사라든지 이런 에너지나 화학 쪽 계열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현대오일뱅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수소연료 및 바이오연료의 생산 및 공급 사업일 것이라고 했는데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블루수소 사업을 본격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루수소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제 수소 연료를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그린 수소가 있고 블루 수소가 있고 그레이 수소가 있는데 이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청정한 방식을 통해서 정말로 퓨어하게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고,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현오뱅이 하는 것처럼 이 정유라든지 화학 사업에서 발생하는 CO2를 이제 전량 회수를 해서 이 설비를 통해서 이를 수소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즉 이제 오염물질이 될 수 있는 거를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방식이 이제 블루 수소라고 정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점은 실질적으로 그 수소 연료를 조달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생산 과정에서 공해물질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취지에 맞지 않는 수소가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많이 나와 있는 자료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오일뱅크는 기존에 자신들이 영위하던 그런 정유 사업이나 화학 사업에서 발생하는 CO2를 활용한 분루수소 사업을 본격화해서 여기에서 오히려 오염 부분은 낮추고 이제 가치 창출이 가능한 그 분루수소를 생산하겠다라는 점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바이오 부분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화이트 바이오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바이오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주로 바이오 디젤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바이오 디젤은 찾아보니까 대두나 팜 등에서 추출된 식물성 연료로 만드는 것인데 기존의 이 환경 문제로 정유사가 공급하는 경우의 일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희 요번에 뭐 그 요소수 섞는 거 그런 것들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은 앞으로 계속 강화가 되어서 경유에 섞어야 되는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가 비율이 상향되고 2030년까지 5%로 끌어올릴 계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계속 비용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직접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해서 혼합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다음 가설은 결과적으로 수소연료 및 바이오연료 개발 및 공급 사업이 현대중공업 계열 및 현대차 계열에 있는 전방 산업들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고, 후방 산업을 담당하는 계열사나 자회사 설립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현대오일뱅크가 소속되어 있는데, 현대중공업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이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 계열사들이 뭐 해상 발전 플랜트라든지 수소 생산 인프라를 또 플랜트 사업에서 만들 수 있고,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운반선을 만들고 이제 제일 뒷단이죠. 수소 연료 추진선들을 만들어서 수소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미드스트림이라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액화 수소 탱크 같은 것들을 만드는 저장 공간으로서 또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수소 충전소라든지 수소 건설 기계, 연료전지 발전 설비 등으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각 밸류 체인에서 생산부터 활용까지 쭉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수소 다이나믹스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린 수소 아까를 말씀드렸었는데, 잠깐 위로 올려주실까요? 예. 아까 전에 그린 수소 관련해서 청정 그린 수소 생산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해양 플랜트 기술을 통해서 바다에서 만드는 기술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밸류 체인은 수소 생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운송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플랜트 그리고 뭐 발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나 선박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그 가설은 현대올백크의 최종 목표는 아마 세 가지일 것이다. 첫 번째, 성공적인 에너지 트랜지션으로 에너지 사업의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여태까지는 이 지금 세 번째 단계까지, 이 그림의 세 번째 단계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정유업에서 석유화학업,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업에서도 방향족 계열과 올레핀 계열로 확장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블루 수소와 화이트 바이오 사업을 추가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후방 산업들과의 시너지로 인한 성장성 수익성 강화인데, 위에서도 봤다시피 현대중공업그룹의 수소 밸류체인에서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쭉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현대중공업이 범현대 계열의 ESG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근데 현대중공업그룹이 바다에서 시작하는 깨끗한 미래라는 이제 비전을 마련을 했다는 기사를 또 보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핵심이 수소인데 수소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고 선언을 하였고 밑에 이제 저희가 현대 오일뱅크도 분리수소 생산에 돌입을 해서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아람코와 관련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이런 액화 석유가스를 가져와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라는 내용을 확인을 해서 확실히 이 ESG 측면에서도 이러한 수소 경제로의 바꿈이 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사들을 통해서 좀 가설들을 검증해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거는 굉장히 에너지, 그 환경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거 이렇게 쭉 조사하시면서 현대오일뱅크가 이렇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변하나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더 매력적으로 변한다. 아니면, 뭐 어떤 슬로건은 좋지만 별 의미 없다. 뭘까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네,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기존의 정유 사업에 비해서 석유화학 산업이 더 이제 마진율이 높은 산업이었고, 음,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 업계에서 수소 관련된 분들한테도 질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확실히 수소 사업은 이 전체적인 시장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레이 수소를 가져올 정도로 공급 쪽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음,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찌됐든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석유 연료를 뭐 사용하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정유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혹은 이 기존의 정유 사업들이 겪었던 그 큰 변동성에 계속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미래에 마진율이 높을 수 있고 성장력이 있는 사업을 편입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 판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의 챌린지 포인트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문제 상황, 그러니까 이슈만 정리해보면, 정유업이, 이거 잠깐만요. 이거 제가 펜으로 바꿔놓고. 네. 그러니까 정유업이 일단 힘들어졌죠. 네. 이게 왜 힘들어졌는지를 좀 이해하고, 이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옵션을 생각해보면, 정유업 계속 하는 거, 석유화학 하는 거, 이 방향족과 올레핀, 뭐, 이건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석유화학 쪽으로 뭘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소 관련된, 수소 생산이죠. 수소 생산, 그 다음에 바이오퓨얼 생산이 이제 옵션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신에 요 세 가지, 또는 뭐 네 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 추가적인 옵션들, 이 사업 아이템들이 매력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스가 나와야 현대올뱅크가 좀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퀵하게 말씀드려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정유업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제 전기차가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 정유를 해서 큰 수요 산업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석유화학 또는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를 채굴해서 원유가 유통돼서 이렇게 밸류체인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보면 끝단에 정유업이 있는 거가 이거는 이제 자동차 연료, 비행기 연료 산업으로 이어지는 게 있고 살짝 이렇게 좀 연결은 되지만 어쨌든 원유에서 쭉 와서 그 정유사로부터 받기도 하고 직접 받기도 하는데 납사 받아가지고 나프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납사 받아서 석유화학 사업을 하는 이 석유화학 사업 쪽이 하나가 더 있죠. 이쪽은 어디로 가요? 석유화학 제품들. 석유화학 제품들 뭐 기저귀 만드는 그 뭐죠? SAB인가? SAB도 있고 ABS. 이게 ABS죠. 뭐 그러니까 기저귀, 그다음에 전자제품, 뭐 플라스틱,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도 다 만드는 게 다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업이 유망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유업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납사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줬었는데 누구예요? LG 화학 또는 뭐 롯데케미칼 이런 사업자들에게 우리가 납사를 줬었는데 그냥 우리가 하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정유업에서 나오는 납사 그냥 우리가 바로 써서 만들어서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면 되겠네.가 된 거예요. 그죠? 왜? 여기는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코로나 상황 이후에 어떤 일회용품들, 포장 용기들, 요즘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 그 배달 포장 이런 수요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코로나 터지면서 배달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고, 그죠? 나가서 먹지 않고 다 배달해서 먹으니까. 그다음에 뭐 코로나 상황에서 환자들 돌볼 때 우리 장갑, 비닐 그 고무 장갑 이렇게 끼는데 파란 라텍스 장갑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극동화학인가요? 극동화학, 그다음에 태광 뭐 이런 데서 그걸로 꽤 돈을 많이 벌었죠. 아무튼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가 괜찮은 시장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몇몇 케미칼 업체들이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고 해서 여기가 정말 유망한 건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큰 문제는 이제 수소죠. 수소를 생산하는데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네, 그래서 그게 정유업을 대체하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큰 시장을 우리가 타겟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살펴보면 아까 우리 이제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해 드리면 그린 수소는 수소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합니까? 수소 만들 때 보통 전기를 가져와서 물을 전기 분해해요. 그러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죠. 근데 이때 만드는 전기가 어디서 오나요?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에서 오는 거예요. 아주 청정한 우리 인류가 보기에 가장 청정하다고 보는 전력 생산, 에너지 활용의 첫 단계를 거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가 만들어지면 이건 그린 수소예요. 여기 어디 하나도 화석 연료가 사용된 게 없죠. 블루 수소는 뭡니까? 블루 수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레이 수소도 있었죠. 그레이 수소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레이 수소는 뭐예요? 어, 뭐를 활용해서 하냐면 그 뭐죠? 메탄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메탄이 어디에 많아요? NG, LNG나 NG, 내추럴 가스에 많죠. 이거를 자 이제 갑자기 화학식이 나오는데 물과 함께 이건 수전해가 아니라 계질이라고 하는데요. 연료전지의 어떤 그 앞단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메탄과 물을 화학 반응시켜서 수소를 만들어내고 뒤에서 CO2와 H2O 다시 여기서 물이 나오는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이 수소 이 수소가 이
그레이 수소예요. 왜? 화학 연료를, 아니,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써서 CO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CO2를 그냥 내보내면 이게 그레이 수소인 거죠. 블루 수소는 뭐냐면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는데 연료 전지가 그레이 수소에 가까워요. 그죠? 어, 메탄을 써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CO2도 나오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인데 여기 나왔던 CO2를 다시 포집해서 가스 또는 액화 상태로 모아놨다가 유정, 그 가스전이나 유전에다가 갖다가 이제 저장하는 거. 그러면 대기 중에 그린하우스 가스가 없어진 거죠. 그게 블루예요. 중립적인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블루 수소가 정말 길게 사업할 수 있는 거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 수소 사업이 유망하긴 한데 이 중에서 아까 그레이, 그러니까 메탄에서부터 생산되는 이 수소, 메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고 보는데 실제 기술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가장 페이백이 빨리 되는, 그러니까 수익이 가장 빨리 나는 수소 생산 방법이 이 그레이 방법이에요, 현재는. 근데 지금 CO2가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이걸 포집해서 땅속 또는 바닷속에 저장한다. 이 개념이 블루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그레이 방법의 수소 생산이 계속 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뭐, 한 10년 간다 그러면은 이게 해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저도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책적으로 여기에 페널티를 더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린보다. 그린 수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또는 풍력으로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CO2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커지면 굳이 이 사업에 어떤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 수소를 써야 되는데. 근데 그거의 하이브리드 격인 그레이를 쓰면서 이 CO2 나온 거를 땅에다 심는 거는 이 비용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CO2를 포집하는 것 자체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걸 저장했다가 이동해서 어떤 뭔가 땅속에다가 유전에다가 이렇게 다시 리커버리 해놓는 거, 다시 저장하는 거 자체가 고비용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든 블루 수소든 페널티를 받냐 안 받냐의 차이지 둘 다 비용 구조는 이 그린 수소보다는 좀 불리하다. 이제 그게 근데 비용 구조가 불리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이 태양광 또는 풍력으로 생산되는 전기가 충분히 싸져야 되거든요. 메탄에서 생산될 때 수소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태양광과 풍력에 의한 전력 생산 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럼 어느 시점에부터는 이 그린 수소가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보다는 압도적으로 경제적인 우위에 서게 될 텐데 지금은 이게 더 싸다는 거죠. 왜? 메탄 가격이 싸니까. NG 가격이 굉장히 싸니까. 그거 가져와서 많은 양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내더라도 아직까지는 이거보다는 이게 싸다. 근데 지금 신사업으로 들어가기에 이게 괜찮을 정도로 싼 거냐. 앞으로는 계속 이쪽이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밖에 없는데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린 수소를 계속해서 서브시다이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계속 할 거라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리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 정부가 이제 수소를 어떤 지원할 때는 청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ESG 관점에서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의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린 수소 쪽으로 좀 더 갈 것이고 태양광의 전력 생산 효율이나 풍력에 의한 전력 생산 비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이쪽은 경쟁력이 점점점 올라가겠죠. 여기는 페널티가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그죠? 뭐 CO2의 비용, 그러니까 저장하고 땅속에 묻는 거에 대한 비용이 좀 줄어든다면 블루 수소까지도 좀 경제성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그린 수소보다는 경제성이 있을 거냐 중장기적으로 다윗이 생기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에서 이게 근본이 그레이 수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블루 수소라 하더라도 조금
경쟁력은 떨어져 보인다. 바이오 퓨얼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바이오 퓨얼은 공해 물질은 계속 나오거든요. 이 바이오를 썼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디젤을 썼을 때 나오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공해 물질이 나오는데, 근데 그 전에 바이오였기 때문에 식물이었잖아요. 식물이었으니까 얘가 CO2를 많이 흡수를 했겠죠. 그걸 다시 만든 거니까 이 그냥 화석 연료의 디젤보다는 좋겠다라고 해서 바이오 퓨얼이 그나마 좋게 평가를 받는 건데,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이오 디젤이나 이런 것들은 바이오 퓨얼이잖아, 퓨얼. 근데 아까 우리 여기 어 여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퓨얼의 수요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왜 줄어들어요?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오 퓨얼에 대한 수요 자체도 전 세계적인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정유업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퓨얼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고, 그거의 근본 이유는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있고 메이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거의 대책으로 화이트 바이오를 한다는 게 약간 이상하다는 거지. 퓨얼이 안 팔려서 정유업을 접으면서 또 다른 퓨얼 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살짝 친환경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공해 물질은 나오고 있고, 이게 뭔가 어, 어떤 그 엔드 골은 아니라는 거죠. 그 파이널 그 데스티네이션 아니라는 거예요. 친환경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남는 거는 블루수소도 아니고 화이트 바이오도 아니고 남는 건 이제 석유화학이에요. 아까 석유화학 그 이후로 코로나 이슈로 좀 돈을 벌었다 그랬는데, 지금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 단기적으로 좀 좋은 사이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운 사이클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는 이미 확 늘었다가 이제 꺾일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고, 뭐 안 꺾여서 이렇게 가더라도 이 공급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거지. 기존의 석유화학 사업자들이 캐파를 늘렸고요. 그 다음에 그 현대오일뱅크 외에 현대오일뱅크 외에 다른 정유사들은 더 빨리 석유 사업부에 뛰어들고 있어요. S오일도 S오일은 누가 주인인가요? 아람코가 주인이죠. 아람코가 아람코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여기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S오일이 석유 사업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플랜트를 짓고 있다. 석유화학과 정유를 그 일괄로,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한 대형 플랜트를 짓고 있다. 기존의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들도 지금 사활을 걸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정유업만 하던 현대오일뱅크가 느지막이 지금 석유화학 사업에 뛰어드는 게 과연 비전이 있을까? 이쪽으로밖에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다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제가 사실 그러니까 석유화학 회사의 프로젝트도 해봤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런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도 해봤었고, 그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현대오일뱅크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라고 한 게 다 약간 어, 비전이 그렇게 밝지 않은, 다 그 나무나 그 밥인 것처럼 여전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슬로건으로 ESG 관점에서 좋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또는 그냥 기술을 잘 모르고 얘기하면 다 좀 친환경으로 다 바뀌었고 신규 사업으로 넘어갔으니까 괜찮네 인 건데, 여기도 여전히 어려워진,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어려워졌고 그거에 따라서 석유화학 산업 쪽으로 컨제스션이 일어났죠. 경쟁이 치열해졌죠. 그러니까 어려워졌고, 여기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닌 그냥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솔루션들, 과도기적인 솔루션에 너무 지금 모든 게 몰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들으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네, 이제 그린 수소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완전 청정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게 전기라고 한다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거를 한번 수소로 바꿨다가 다시 수소를 에너지화 시키는데 음, 어, 그러면은 그냥 그리드로 태양광이나 지금 한전 그 그리드가 한국에 다 깔려 있는데 태양광이나 그 풍력 발전으로 인한 그거를 그리드로 그냥 연결하는 것 대비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다시 플랜트를 지어서 정말 그린 수소를 만드는 게 정말로 그게 효율적일까라는 음, 생각이 하나 들고 음, 두 번째는 그렇게 그게 사업성이 나올 만큼 한국이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을 영위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태양광 풍력이 굉장히 강한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 그 발전 효율, 그 이용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한국의 지리적 조건에서 그린 수소를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생각도 저는 약간 음. 들었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가지 다. 자, 첫 번째, 굳이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풍력으로 발전시킨 다음에 이거를 힘들게 수소로 전환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를 전기로 그러면서 쓰는 이게 왜 이러고 있냐? 왜 이런 과정에서 효율이 50% 뚝뚝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죠? 이렇게 두 번 떨어지면 여기 100이었던 게 여기 와서 쓸 때 전기는 25만 남아요. 25만 남아도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게 왜 이러고 있냐? 왜 그럴까요? 전기는 있을 때 써야지 그때 안 쓰면 사라지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캐리할 수 자, 있는 능력 때문에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수소는 저장할 수 있죠. 저장해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전기는 그러면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동시키는 그 즉시 써야 되잖아. 어디서 그럼 어떻게 받아서 보면 네, 말씀하세요. 수, 수소의 가장 큰 경쟁자는 그럼 어쩌면 ESS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수소의 역할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수소는 에너지 저장 매체예요. 에너지 저장 매체. 저장하고 이동할 수 있는 매체다. 근데 ESS랑 경쟁하는 거냐? 안 하죠. ESS랑 경쟁하지 않아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덴시티가 완전히 달라요. 그 에너지 덴시티라는 말은, 자, 여기서 100이 생산된 거를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ESS로 저장을 하면 이거에 10% 저장하는 거에 뭐 장비 이것저것 갖추는 거에 한 10억이 든다. 근데 수소는 지금 당장은 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이 인프라가 다 갖춰지면은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수소가 생산되고 그게 또 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 아니고 100%를 저장하고 이동하는데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스케일은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장비 하나하나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양. 그러니까 뭐 우리가 ESS라고 해서 갖출 수 있는 그 배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과 수소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요. 오더가 다를 정도로. 그래서 생산하고 이동시킬 수만 있다면 수소가 훨씬 더 싸게 편리하게 이동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매체입니다. 그래서 ESS랑은 용도 자체가 달라요. ESS는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의 발전 단계에서 중간중간 발전했다가 그리드에 꽂혀가지고 막 생산되자마자 바로 쓰여야 되는데 못 받아줄 때 밤에 잠깐 저장해두고 나머지는 버리고 땅에다가 접지시켜서 버리고 근데 남은 걸로 얘 또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들이 생산된 전기가 이렇게 플랫하게 가지 않거든요. 이게 막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변동되는 부분들 중간중간 채워주는 역할을 ESS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 작은 규모의 저장고 역할밖에 못하죠. 그리고 이거를 뗐다 붙였다 해서 옮겨 다니기도 어려워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에 붙는 ESS는 건물 단위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차량에 있는 ESS는 정말 너무 작은 규모라서 건물 단위의 건물 스케일로, 그러니까
빌딩 사이즈의 ESS를 가지고 있어야 그 태양광이나 풍력의 어떤 보조 저장 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너무 무겁죠. 건물을 이동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ESS는 저장만 할 수 있고 이동의 목적은 없다. 이동의 수단은 아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전기차에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그거 이렇게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건 되게 작은 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이 ESS는 되게 큰 스케일이고 무겁고 이래서 옮겨 다니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가 달라요.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수소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이렇게 높은 에너지 밀도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차 보시면 전기차보다 갈 수 있는 레인지가 훨씬 길어요. 전기차 한 번에 충전해서 600km 이렇게 가는데 수소차 800km, 그러니까 거의 한 7, 8년 전에 이미 이 정도 레인지에 도달했거든요. 그것도 액화 상태 아니고 기화 상태로 저장되는데도. 그래서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수소는 이동과 저장에 굉장히 용이해서 이런 대규모의 전력을 유통시키기에 좋다. 그걸 ESS로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무겁고 사이즈 너무 커서 안 된다. 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유통시키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됐나요? 예. 잘 이해됐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있었죠. 두 번째는 어, 두 번째 뭐였죠?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그 맞아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정말로 음, 그린 수소를 만들 맞아, 경쟁력이 맞아. 되는가? 네. 한국만 생각하면 태양광, 풍력, 둘 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둘 다 사실 발전 효율이 높지 않아서 돈이 안 되죠. 근데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이거. 한반도만 생각하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수소도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커머셜하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사업화 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밖에 없지. 근데 글로벌에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생산 방법 중에 그 연료전지의 개질, 그죠? 그 CH4를 가지고 H2O와 합쳐져서 이렇게 만드는 이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싸게 수소를 만드는 방법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태양광,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 쪽 가면은 태양광이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뽑고 수소를 만드는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사업성을 판단하고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그 어떤 발전 효율과 사업성을 판단할 거냐의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만 섬처럼 우리는 그 내추럴 가스를 개질해서 쓰는, 그죠? 내추럴 가스를 개질해서 쓰는 수소 생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업할 거야. 로 남아 있을 건지, 아니면 태양광과 풍력을 더욱더 어떤 뭐랄까요? 보급해서, 그러니까 그 수익성이 낮지만 보급해서 이게 더 이제 양적으로 이걸로 생산되는 전기가 더 많아지고 그걸 통한 수소 생산에 더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될 건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과도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뭐 어느 기간 동안에는 이게 이제 메이저로 자리 잡겠지만 과도기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기로 가는 게 이 수소가 그러니까 또는 ESG가 중요해지는 어떤 그 명분 하에서는 얘가 과도기라는 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물론 저기 사막이 되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태양광이 정말 어 커머셜리 수익성이 높은 저기 중동이나 또는 그 캘리포니아나 또는 저기 노르웨이가 있는 저 북해 쪽의 그 풍력 발전 그런 쪽이 되는 그 특정 지역들 대비 좀 더 그 기간이 길어지긴 하겠죠. 근데 현대오일보니까 그걸 위해서 한국의 어떤 내수 사업을 위해서 분리수소 사업을 한다라는 건 좀 여전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다. 사이즈 너무 작다. 그것도 과도기인 거고. 그래서 한국만 놓고 보면은 조금 뭐 어느 정도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만 놓고 본다는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거죠. 혹시 뭐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포인트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소원이 많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저는 이 아티클, 이거 분석 되게 잘해주셨고, 가설도 좋은데, 기사 자체, 현대오일뱅크가 지금 얘기하는 저 전략이 약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별거 없네. 라고 느낄 텐데, 그냥 기사 차원에서는, 다 되게 친환경이고, 친환경에 ESG에 되게 부합하는 뭔가를 내놓고 있구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의 수소 밸류 체인 놓고 봤을 때 매력적인 건 있어요. 풍력으로 수소 생산하고, 거기에서 수소 생산하자마자 바로, 전기 생산하고, 거기 그 전기를 가지고 바로 수소 생산해서 수소 운송하고, 뭐 그거 가지고 활용하는 거가 되면 괜찮죠. 근데 억지스럽게 현대오일뱅크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LPG를 수입해서 그걸로 수소 생산한다. 이 LPG가 아까 말씀드린 LNG로 수소 만드는 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이게 약간 억지스러운 거죠. 이 생산을 풍력으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현대오일뱅크는 약간 화석연료로 만들고 있어. 이거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현대오일뱅크가 한다는 건 저거는 빠지는 게 맞는데,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현대오일뱅크인데 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뭐 하나 주셔야죠 해서 나온 게 이거 같다 이거지. 사실 이거는 아웃. 아웃돼야 훨씬 더 좋은 그림이 그려진다. 이게 진정한 수소 밸류 체인이 된다. 친환경 밸류 체인이 된다. 인 거죠. 되게 생뚱맞게 과도기적인 화석 연료를 통해서 수소 생산하는 게 쓱 들어가고, 그걸 말을 바꿔서 블루 수소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실체는. 이 바이오는 더욱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끝이 보이는 벼랑 끝에 와 있는 신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퓨얼 사업 한다는 자체가.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더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이제 네. 현대오일뱅크는 LPG를 수입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한국의 지금 에너지 구성을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만으로는 국가 전력을 충당하지 못해서 이제 LNG, 이제 석탄이나 원자력은 좀 퇴출이 되고, LNG 정도가 이제 그 다음 신재생 다음으로 활용이 될 텐데, 그럼 LNG 쪽에서 만약에 LNG가 어쩔 수 없이 쓰여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LNG를 통해서 만약에 블루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좀 유효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질문이 그 LPG 대신에 LNG 쓰면 괜찮냐라는 말씀인가요? 이제 현대오일뱅크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LNG 발전하는 SK ENS나 음, 이제 LNG 수입하는 뭐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데에서 LNG를 가져와서 발전 사업하고 이런 데들도 이제 CO2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발전이 어쩔 수 없이 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거는 플러스 알파가 혹시 될 수 있는지 좀 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블루수소라는 거는 그 어떤 사업적으로 피치 못해서 만들어진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화석 연료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 다음에 뭐 원자력 좀 있고, 이것저것 친환경적인 것, 고비용 구조지만 어쨌든 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 친환경적인 것들의 비중이 계속 커지겠죠, 나중에. 이렇게 커지고, 그 다음에 이 화석 연료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어질 수 없는 거는 얘네가 채워줄 수 없는 캐파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그 성격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리드나 수소로 이렇게 수송이 안 돼서 어쨌든 얘네가 좀 담당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있고,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SK ENS인가요? ENS,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뭐 이런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한 꽤 긴 시간 동안, 수년 또는 십수년 동안은 계속 여기에 큰 비중을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근데 그럴 때 나오는 CO2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고비용 구조가 되는 거죠. ESG 관점에서 페널티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CO2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연소,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태워서 그다음에 열을 발생시키고 그걸로 발전을 하는 구조는 이제 좀 버려야 되겠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분리수소 채택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를 쓰고 이 연료전지는 그런데 완전한 그 친환경은 아니고 화석 연료가 들어가서 수소가 나오는 구조예요. 그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는, 전기를 쓰는 뭐 이런 구조다라고 보면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이거보다는 나으니까 친환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때 자, CO2가 100만큼 나왔는데 우리 이 시점에 50만큼 줄일 거야. 그걸 뭘로 줄여? 이 분리수소 방식 또는 그레이 수소 방식으로 줄인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는 과도기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업자들, 이런 에너지 관련 사업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의미는 있고, 그게 지금 있는 사업자들의 어떤 단기간의 대체 수단은 될 것이다. 그걸로 수익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인 거죠. 근데 여기가 빨리 커지는 순간, 그린 수소가 빨리 커지는 순간 여기는 굉장히 큰 압박을 받게 되겠죠. 아까 여기처럼. 이렇게 빨리 커지면 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계속해서 사이즈가 줄어드는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도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제가 질문에 답을 드린 게 맞나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일단 되게 재밌는 네, 토픽이었습니다.